2021년 테스트한 재난 대비 생존 배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적용해 볼 만한 작년에 테스트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그아웃백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버그아웃백이라고 하면 이제 생존 배낭을 의미해요. 버그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뭐 도망치다, 뭐 탈출하다, 뭐 이런 수고입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빨리 밖으로 대피하는 그런 목적의 백, 그런 뭐 배낭. 그래서 버그아웃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생존 배낭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제 작년까지 테스트해본 어떤 생존 배낭 물품은 이미 한번 제가 2020년도에 또 공개를 했었죠. 근데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짚어보자면, 이렇게 빨간색은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넣어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용 빈도나 아니면 실제 챙겨갔을 때 제가 유용하게 썼었고 재난 대응에도 분명히 효과적인 그런 또 생존 우선순위에 맞는 그런 물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사실 시리얼만 챙겨도 좋아요. 매트, 침낭, 가격 관계없이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1위예요. 1순위입니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 구성원들이 있는 분, 특히 노약자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세트로 챙겨야 됩니다. 거기서 누워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텐트 치고 누워서 자라는 게 아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외부적인 환경 요소를 최대한 차단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어야만이 생존성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악천후를 만나게 되면, 늘 강조하지만 악천후를 통해서 저체온증도 유발되고 또는 여러분 뭐 감기라든가 그런 질병에서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재난 현장에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 실제 구조되고 나온 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외기 온도, 악천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은 재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1순위 들어가야 됩니다. 뭐 판초이, 그다음 우산도 챙기면 좋아요. 집에 나가실 때, 밖으로 나갈 때 우산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초와 우산 이렇게 챙겨도 상당히 그 악천후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산을 제가 노란색은 남도 중요도 있는데 새로 좀 추가된 그런 어떤 아이템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021년형에는 이 우산을 한번 제가 추가해봤어요. 그리고 갖고 다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보험 물주머니, 요거는 어떤 재난 현장, 그러니까 처음 대피했던 그 장소에서 쓰기보다는 이제 2차 대피소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한 대피소, 뭐 공터가 될 수 있고 공원이 될 수 있고 학교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텐트, 침낭, 이런 매트를 이용해서 체온 유지하고 버티고 있으면 이제 국가 대응 시스템, 구조 시스템이 현장에 도착해서 안전점검이 끝난 대규모 수용 시설로 이동시키겠죠. 거기를 통상적으로 2차 대피소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2차 대피소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뜨거운 물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핫팩 대용으로 쓰시면 돼요. 핫팩 반드시 챙겨야 되죠. 요것은 1차 대피소, 즉 대피 과정 중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피소에서는 며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도 아직 완벽하게 보온, 이런 어떤 대책이 강구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체육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럴 때 바로 고기 이동해서 이 텐트와 침낭, 그다음 이 보온 물주머니, 그 2차 대피소에 준비되어 있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온하셔야만이 처음 대피소에 있을 때 만약 몸이 약해서 뭐 감기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그때 체온이 좀 떨어진 것을 2차 대피소에 가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보물 주머니를 챙기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000원밖에 안 합니다. 1,000원. 그다음 몸박 담요라든가 여벌 보온옷, 안면 옷 같은 것들 생존 배낭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죠. 바로 요런 것들, 침낭, 텐트, 이 여벌 옷, 요런 것들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 생존 배낭이 조금 부피가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게의 문제가 아니고 부피의 문제예요. 바로 그 침낭, 텐트, 여보로 보온옷만 챙기더라도 거의 40m 중에 거의 3분의 2, 많게는 3분의 2, 적게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매트는 이제 바깥에 이렇게 걸어둬도 되고, 근데 이렇게 보온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한 거의 뭐 절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배낭은 어쩌면 실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정말 생존 상황에서 필요한, 제일 먼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생존 우선순위인 저체온증, 악천후로부터 먼저 보호받기 위한 장비들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무게 부담보다는 부피의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감 있게 놓을 수 있는 것은 한 40에서 60리터 정도 배낭이고, 가죽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40리터 배낭 기준으로 몇 개를, 두세 개를 더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분산하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한 40리터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배낭을 너무 작게 빡빡하게 꾸린 것보다 좀 여유 있게 꾸린 게 나아요. 꾸린 게 낫습니다. 사이즈가 충분히 있는 걸로 꾸린 것이 훨씬 편안하고, 그다음 이런 장비를 넣는 것에 큰 고민하지 않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늘 강조 드리는 거니까 늘 말씀드리다시피 체온 유지, 그죠? 그다음 응급 처치, 그죠? 그다음 통신 유지, 그죠? 그다음 식사, 식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기타 장비들, 이 하얀색은 이제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대부분 당일 내에 제2차 대피소, 정부가 안전점검이 끝낸 대규모 수용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준비가 끝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제가 점검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당일 내, 길어야 진짜 24시간이고 거의 뭐 빠르면 5시간, 6시간, 뭐 기본적으로 12시간 내에 다 2차 대피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존 배낭을 뭐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부담도 커집니다. 물품도 많아지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거의 길어봐야 24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적인 우리 한국에서 재난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물품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테스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충전 케이블 220V짜리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충전 케이블, 요거 꼭 챙겨 다니세요. 이것도 같이 보조 배터리와 함께 같이 챙겨야지 2차 대피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빨리 충전해서 뭐 다른 멀리 떨어진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일반 케이블만 챙기고 요 돼지코 있죠, 돼지코를 빠뜨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명시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충전 케이블 당연히 챙겨야죠. 보조 배터리와 함께. 그리고 고게 220V짜리 돼지코도 같이 이거 챙기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노란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이소가스 있죠, 이소가스와 그 다음 소형 가스 스토브 있습니다. 이소가스에 결합되는 거. 그 다음 등산용 컵 있죠, 요게 한 세트로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컵 안에 이 가스와 가스 스토브가 들어가면서 이 부피가 그냥 컵 하나로 그냥 커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 부담이 없어요. 요거는 바로 뭡니까? 뭐 대피한 상태에서 물을 요걸 데워가지고, 그죠? 요걸 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체온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드 스토브나 이런 것들에서 불 피우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써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빨리 체온 유지를 위해서 불을 쉽고 빠르게, 그다음 물을 빨리 데울 수 있는 이런 이 컵과 조합할 수 있는 이 장비를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등산컵 안에 이소가스를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고 그다음 거기에 이 가스 스토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어떤 분도 궁금하신 게 구두약을 왜 챙기냐고 하는데, 구두약은 악천후에서 발화 촉진제로 굉장히 쉽게 불 피우는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뭐 가격이 싸고 부피가 작으니까. 하지만 구두약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양초라든가, 이것도 이 부스러뜨려 가지고 뭐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합해서, 아니면 붕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합하게 되면 불 굉장히 잘 붙습니다. 오래 타요. 불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양초 자체로 뭐 보온용으로 써도 되고요, 그죠? 또는 뭐 빛을 유지하는 데 써도 되지만, 이걸 부셔서 발화 촉진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직관적이에요. 구두약이 보관도 쉽고. 그다음 이걸 또 대신할 수 있는 게 구급낭 안에 바세린을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죠. 바세린과 알코올 수압. 바세린이에요, 바세린.
바세린도 발화 촉진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응급처치 약으로 쓸 수 있지만 발화 촉진제. 또 두 번째 뭐 있어요? 예, 알코올 수압 있죠. 알코올 수압. 그러니까 구급량 끓인 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만 요거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악취원에서 불을 쉽게 그다음 바람에 그다음 뭐 젖은 부식기도 잘 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화 촉진제를 쓸 수 있습니다. 구닥 대신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건 뭐 하얀색은 굳이 안 챙겨야 되는데 있으면 좋다 이거죠. 있으면 좋아요. 그다음 또 추가된 부분이 손톱깎이 있으면 좋습니다. 손톱깎이. 왜냐하면 이거는 대부분 많이 놓치는데 이 손 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대피소 가더라도 거기서 위생용품 관련된 부분은 다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챙겨두면 좋아요. 실제 동일본 대지진 때 거의 뭐 한 달 정도까지 고립됐던 그 대피소에 대피했던 분들의 설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불편한 요소가 뭔가 생활용품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개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이거죠. 왜 다 뻥 뚫려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끄럽고 빛도 들어오고 또 뭐 아이들 옷 갈아입히거나 뭐 젖먹이 아이 수유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정부 자체에서 이런 개별적 텐트를 지급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생존 배낭에 넣었던 텐트가 바로 2차 대피소에서도 뭐로 작용되냐면 전체적으로 통일된 쉘터가 지급되기 전까지 이게 사생활 보호가 돼요. 사생활 보호요.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뭐 대피소에서 좀 더 편한다 이런 개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생활 보호가 되면서 그래서 이 텐트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생존 배낭 이거 챙겨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야외에서 테스트한 거 보여드렸죠. 텐트가 있으면 금방 빠르게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뭐 타프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은박담을 통해서 쉘터를 만들지만 시간이 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신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또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 텐트보다 더 성능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고 빠르게 재난 상황에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텐트를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 강조드린 어떤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것도 챙겨두면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생존 배낭을 좀 준비하신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발생된 지진뿐만 아니라 이 뭐 수해를 입은 상태, 뭐 태풍이라든가 홍수에서 대피한 상황에서도 구조되고 올 때까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그 소개한 생존 배낭을 꾸려가지고 지진 상황이 아닌 홍수 상황에서 집안에 계셨던 분이 이 인근 산으로 대피하셨대요. 그때 이 생존 배낭을 제가 안내했던 생존 배낭 내용 물품 꾸려서 이제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조되고 올 때까지 잘 버텨내셨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생존 배낭 물품들이 그다음 이런 생존 배낭을 꾸린 것 자체가 우리 한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게 지진이든 태풍이든 홍수든 또 뭐 전쟁도 뭐 관계 없겠죠.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하면 이 기본적인 이런 장비들은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재난에서 이 정도의 물품들만 잘 꾸리더라도 버그아웃, 그러니까 탈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보금자리에서 탈출, 대피를 위해서 탈출할 때 여러분들 위협하는 생존 요소들을 극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테스트를 앞으로 또 할 겁니다만 이 범주 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한 게 뭡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쉽고 빠르게 빨리 대응해 버려요. 그죠?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방치해서 빨리 대응을 못해서 더 키운 상태에서 뭔가 하려면 그때는 이 정도 장비로도 부족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많이 부담되십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으로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소비했던 물품 중에 여기에 분명히 공통적인 분모를 가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쓰는 것들을 이제 이 생존 배낭에다가 넣어놓는 얘기죠. 그러려면 배낭은 기본적으로 좀 큰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 물품들이 기존 쓰던 것들은 경량화 뭐 아니면 뭐 부피를 최소화하는 그런 목적의 장비를 구매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좀 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일단 수용해 놓기 위해서는 배낭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낭 자체는 원래 커야지
장거리든 단거리 이동할 때 편해. 배낭 자체 구조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이 착용감이라든가 무게 배분이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배낭은 크게 너무 큰 건 또 무리가 될 수 있지만 한 40에서 60리터가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품을 다 잘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요걸 참조해서 여러분 상황과 가족 구성원 또 여러분들 주거 환경 뭐 산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어촌일 수도 있고 또 뭐 도시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 조금씩 보완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실전적인 한국적 재난 대비 버그아웃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테스트해보고 내년에 또 뭔가 더 보완될 게 있는지 또는 더 좋은 어떤 제품들이 나온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제품들로 이런 것들을 바꿔갈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죠? 커버 안에 이게 다 들어가더란 말이죠. 예전에 저도 좀 더 큰 걸 챙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제 챙기신 분들은 이렇게 등산 커버 안에 이소가스와 소형 가스스토브가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 부담이 없어요. 가격도 요즘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악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 시온이 떨어진 상황에서 바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좋은 게 나오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022년에 적용해도 괜찮을 버거백의 내용 물품입니다. 격리된 지역, 도심 외에 뭐 어촌 지역이라든가 산촌, 좀 격리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또 길을 복구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럴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식량이라든가 그다음 뭐 체온유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 통신에 필요한 이 배터리 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뭐 물에 대한 식수 확보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주거하는 환경과 그다음 현재 내가 준비되어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여러분들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17년도에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대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포항 지진 발생하기 전에 1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보시면 경주 지진 발생하고 나서도 실제 시민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1차 대피소, 본인 주변 가까운 곳에 이런 공터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같은 곳에 대피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비가 내린다거나 뭐 눈보라가 발생한다거나 악천후가 발생하면 지금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또 현재 준비된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텐트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노약자, 아이들, 부모님 같은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곳에 그냥 서 있거나 찬바람 맞거나 하면 또 비가 오면 그 노출되면 이건 생존을 하더라도 나중에 감기로 이어지거나 또 그것이 합병증에 이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텐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1년 전에 경주지진 때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몸만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비가 왔었습니다. 다행히 그쳐서 그렇지. 근데 계속 비가 내렸다면 아마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저체온증에 노출되는 위험 사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땐 조금 더 준비된 모습이긴 해요. 그죠? 조금 더 준비된 모습이긴 하죠. 경주진 때는 근대에 발생된 최초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남대로 강진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당황하고 패닉 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맨몸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1년 후에 발생된 지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품을 챙겨냈지만 이것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기서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 물품들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경주진 때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우산 쓴 걸 봤을 때 아직도 가랑비가 좀 내린 상황입니다. 만약에 겨울에 눈보라였다면 아니면 폭우가 내린 상황이었다면 여기 지금 대피하는 분들은 일단 지진에서 살아남았지만 저천증으로 자타면 큰 사고 생길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인가요? 거기서 눈 보러 갔다가 차량이 고립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2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악천후에 노출되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자는 겁니다.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에 필요한 것들, 요소들을 고려해서 하나씩 채워가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럼 알바니아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새벽 4시에 발생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절을 따지지 않아요. 날씨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새벽녘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 다음 밖에는 폭우와 그 다음 폭설, 눈보라가 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재난을 염두에 두는 것들을 보면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에만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염두에 두고 뭐 물품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에는 굳이 생존 배낭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피하고 난 후에 위협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다치지만 않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배낭을 꾸리는 의미는 뭡니까?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을 대비한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한 새벽,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깔릴 때, 그리고 그때 악천후가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를 여러분 염두에 둬야만이 실전적인 재난 대비 생존 배낭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벽에 지진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분들 뭐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 이때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거나 눈보라 치면 여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노약자분들 못 견디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진은 살아남았지만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팔 같은 경우 지진 발생했는데 보세요.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악천후가 발생합니다. 지진은 이게 그냥 단순히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만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해서 밖에 나왔더니 대피했더니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공태, 지금처럼 폭우가 내렸다. 이 비 맞으면 이 노약자분들 바로 저체온증, 구조되고 오기 전에 이미 저체온증으로,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식수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체온 유지가 안 돼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안 돼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체온 유지라는 거예요. 체온 유지. 마찬가지죠.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텐트. 왜? 재난이 맑고 따뜻하고 화창한 날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본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매뉴얼이 잘 돼 있는데 이 동일본 대진 때 보시면 이 노약자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대로 준비된 어떤 생존 배낭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이 상태로 그냥 대피한 겁니다. 이분들 재난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근데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녹아들지 않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보세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지금 밖으로 맨몸으로 나온 거랑 거의 다름없죠. 그다음 여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 뭐 어떻습니까? 이 담요를 덮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비가 내리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지금 고립된 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람과 비에 노출되기 쉬운, 저체온증에 빠지기 쉬운, 그러면서 불을 크게 피워서 이 뺑 둘러앉은 상태에서 체온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이게 21세기의 일본의 재난 대응 모습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뭡니까? 일본이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매뉴얼은 잘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제대로 교육되고 현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또 일본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타산지적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뉴얼이 좀 취약해요. 그렇지만 개개인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번 실전적인 이런 악천후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이런 환경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구조되고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잘 꾸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런 모습으로, 이 노약자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구조되고 올 때까지 버티고 있다니까요. 비 내리면 이분 담요 다 쳐져 버려요. 여기 이거 바람 막아줄 수 없으면 이분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타산지적 삼아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준비하실 때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대피해요. 보시면 뭐 배낭이 좀 작죠? 뭐 작은 배낭 여러 개 챙겨 다닐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배낭 하나를 잘 꾸리고 그다음 아이를 안고 갈 수도 있고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배낭을 여러 개를 꾸려버리면 손이 묶여버립니다. 그럼 잔해물 치우고 나오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 돕기도 어렵고 아이 손잡고 안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배낭 자체는 작은 걸 여러 개 챙긴 것보다 어느 정도 뭐 다양한 물품을 수용하면서 편안하고 단거리든 장거리 이동하기 편한 그런 등산 배낭 중심으로 한 40에서 60리터 정도의 배낭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기본적인 중요한 물품 다 놓고 나머지는 서로 나눠 가지거나 작은 배낭에 나눠 가져도 좋죠. 근데 이렇게 양손 어깨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의 모습이에요. 일본 모습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매뉴얼을 실제적으로 일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파가 잘 안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고 간단 말이죠. 불편하잖아요. 이런 걸 메고 가는 것보다 배낭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 안에 뭐 넣어봐야 뭘 넣겠습니까? 거의 못 갖고 왔겠죠, 그죠?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확보를 못한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생존 배낭 미리 꾸려놓는 건 중요한데 이런 배낭들보다는 가방들보다는 아까 보셨다시피 제대로 된 그렇게 비싼 걸 사는 게 아니고 40리터에서 60리터급의 등산 배낭 정도가 적합하다 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쨌든 걸어서 이동해야 되고 또 다양한 물품들을 안정감 있게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야만이 이렇게 이동할 때 또 다른 사람 돕거나 노약자든가 아이들 이렇게 챙겨갈 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여기 손가방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실제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넣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대피하기는 더더욱 불편하고 피로도도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존 배낭에 대한 개념, 나는 어떻게 이것을 운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매뉴얼은 정말 잘 돼 있지만 이게 국민 개개인에 녹아져 있는 수준은 우리와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걸 타산지적 삼아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산을 또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우산이 있으니까 바로 몸이 젖거나 또 이런 이 눈에서 체온을 뺏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산이 없죠. 아니 판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 방수 안 되는 옷이면요, 이거 다 보온력 상실됩니다. 저촌증 빠집니다. 그래도 우산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 우산 신발장에 있는 것이든 챙겨 나가면 됩니다. 그럴 경우 배낭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에 들고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숄더백 개념이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배낭은 대피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물건 많이 넣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른 뭐 가족들 데려가기도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등산 배낭이 더 적합해요. 딱 보시면 이게 다 불편함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배낭 중심으로 챙기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나리 보침 같은 거 여기 얼마 들어가 있냐? 지금 이 상태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 같은 경우 보세요. 방수에 대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배낭이 좀 더 크면 판초이라든가 뭐 기타 또 보온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 챙길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배낭을 챙겼는데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분명히 배낭에 뭐 생존에 필요한 물품 챙겼겠죠. 근데 지금처럼 눈이 오고 악천후가 발생돼서 저천증이 발생될 때 그 써먹을 수 있는 물품을 안 챙겨진다는 얘기, 안 챙기다는 얘기. 이렇게 작게만 하게 되면 지금 이분도 사실은 판초이라든가 이런 우산 같은 게 필요한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 상태가 더 악천후가 가속화되면 이분도 저천증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배낭을 너무 작게 하지 마라. 물건을 많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생존 우선수에 필요한 체온 유지 관련 물품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물품을 챙겨야만이 이런 상황, 실제 생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제주에도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했죠. 뭡니까? 한겨울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계절 따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름에 발생하거나 꼭 따뜻하고 날씨 좋은 봄, 가을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진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뭐에 죽습니까? 저천증이 죽는 거예요. 왜? 체온 유지가 안 되면 3시간도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돼. 제주 지역 계속 지진 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진 났던 얘기는 이 지진 때 어딘가 분명히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도 지진 안 된 지역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지진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장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진 안전구역은 아니다. 하지만 적정한 우리가 대응 방법과 행동 요령, 그다음 생존 배낭만 잘 갖춘다 그러면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항 지진 때 2차 대피소. 1차 대피소는 내가
주변에 가족들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역 공터라든가 뭐 학교, 운동장 같은 거에 1차 대피소였다면 2차 대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준비한 곳이죠. 여기 가봤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해라? 이런 담요, 한겨울에 오면 이런 담요, 이 얇은 담요로 이게 보온이 되겠냐고요. 이게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가 이거 덮고 제대로 천주에 되겠습니까?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침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시끄럽고 빛이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휴식이 안 되면 취침을 잘 못 하잖아요. 수면에 대한 질이 나쁘면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텐트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죠? 텐트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침낭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침낭과 텐트는 생존 배낭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야외에서 계속 테스트해 보니까 이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차 대피소에 정부가 텐트를 지급하더라도 바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재난에서 좀 더 편하고 그다음 내 가족을 좀 안정감 있게 지켜내려면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틀이 될 수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텐트 챙기는 거 의미 있습니다. 텐트는 1차 대피소 때는 악천후 보호, 2차 대피소 때는 사생활 보호, 그 다음 또 어느 정도 체온 유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텐트라도 있으면 보호가 되죠. 어르신이나 아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자면 건강 상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충분한 물자가 조달된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2차 대피소를 준비하는 데는 거의 당일 내에 가능하지만 그다음 전국에서 오는 구호 물자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아까 보험 관련된 물자들 충분히 갖추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4일째 이 텐트를 준비했어요. 그전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챙겨온 물품으로 어느 정도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통신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존 배낭에 이 대피소, 2차 대피소에 있는 전기 시설을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별도의 개인적 케이블 준비하셔야 돼요. 돼지코랑. 왜냐면 정부가 거기까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포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준비를 빨리 했어요. 4일 만에 이 텐트를 공급해 줬습니다. 확실히 사생활 보호도 되죠. 보온 효과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텐트를 준비를 했지만 이 준비된 4일 동안은 개인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고통이 좀 있는 거죠. 왜 이 상태로 4일을 버텼단 말입니다. 4일을 이 상태로.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그다음 체온 유지가 안 돼서.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만큼 지자체가 빨리 준비하냐, 이게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 지자체별로 체크해보고 교육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빠른 데는 한 2일, 예, 빠를 경우는 한 2일 정도. 늦을 경우는 한 4에서 5일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상태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존 면역의 텐트를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깥에 이렇게 자더라도 아이와 부모님은 텐트에서 이 정부 지자체 준비한 텐트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마찬가지 일본이 대피한 모습인데 동일본 대지진 때 마찬가지 여기도 2차 대피소 체육관이 지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아이들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이 젖먹이 같은 데 수유하려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텐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일본 매뉴얼에 텐트 없죠. 일본 매뉴얼에 텐트가 없어요. 이 상태 이것도 일본 모습입니다. 그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염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 감기 한 명만 걸리면 나머지 다 감염됩니다. 이 안에서 위생 관리가 안 되고 돌림병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격리나 보호가 필요한데 그냥 재난 상황에서 그런 것도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 거죠. 그래도 본인이 텐트를 챙겨온다 그러면 그런 것도 또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매뉴얼은 잘 됐지만 이거 보세요. 실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죠. 근데 일본도 보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격리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사생활 보호에 어떤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수준입니다. 뭡니까? 진짜 이거 노숙자 아닙니다. 이게 서울역 아니에요.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대피소에 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제공해 준 게 이 박스입니다. 박스. 이 종이 박스예요. 이 수준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이 상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이게 일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진국 일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하철 교육할 때 보여줍니다. 일본 우리가 배울 거는 있지만 우리는 이거보단 더 잘해야 된다.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왜? 시민들이 대피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와 그다음 건강 관리 위해서는 별도의 그런 텐트 같은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해서 인접 지자체와 미리미리 뭡니까? 사전에 서로 협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물자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좀 더 저예산으로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죠? 각 지자체별로 저 많은 양을 언제 몇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양을 다 비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 주변에 가까운 지자체 같은 경우 공통으로 준비해서 한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텐트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일본 수준 보세요. 일본 이렇다니까요. 일본이. 이걸 우리가 그냥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재난대비 비효비를 구성할 때 크게 저 같은 경우 두 가지를 좀 신경 쓰라 이거예요. 첫 번째, 뭐 물품도 뭐 중요하죠. 물품도 중요하지만 주거 지역 주변에다가 대피 장소를 여러분 1차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동 계획에서 너무 멀게 잡으면 안 돼요. 몇 시간을 걷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해요. 다칩니다. 탈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아는 지역 있죠. 다 아는 지역 집 주변에 뭐 길어야 30분이어야 돼요. 걸어서 30분. 30분 이상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집 주변에 대부분 공터가 있어요. 학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지역에 한 두세 군데를 설정해 가지고 최대한 걸어야 3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뭐 어르신들 몸 다쳤을 수 있는데 불편할 수 있는데 30분 이상 못 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평상시에 또 뭐 그런 체력 단련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피소 위치는 거의 30분 걸어서 30분 정도 지역으로 잡아두시고 그 정도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물품들로 여러분들이 꾸려두면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만 6시간 거의 걸어 12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다가 뭐 이쪽 이 지역에서만 예를 들어서 A 도시에서 지진 났으면 A 도시에 지진 났다고 해서 A 도시 전체가 다 괴멸된 거 아니죠? 다 붕괴된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들일 거라고. 일부 동, 블럭 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C 지역으로 이동, CC로 이동하는 BC도 아니고 CC로 이동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걸어가면 이거는 뭐 거리상으로 6시간 뭐 1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악천후까지 발생하면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걸어가다가. 이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지역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지진 발생했죠. 근데 도쿄 전체가 붕괴된 게 아닙니다. 도쿄 안에서도 일부 지역들이에요. 나머지는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주변 지역에 이런 B시나 C시 아니면 인접한 여러 가지 시에서 바로 여기에 지원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 분명히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역들이 있습니다. 크게 멀지 않은 곳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막 이 옆 지역 뭐 도로 막 이동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대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대피하고 2차 대피소도 정부나 지자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도움받기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좀 염두에 두세요. 배낭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배낭만 잘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피 계획도 현실적으로 잘 잡고 그다음 지자체와 정부의 그 구호 시스템을 잘 이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돼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어디 숨어버리면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정부 주변 지역에서 이 재난 이 지역 선포되고 나면 여기 다 도움을 주고 2차 대피소 다 옮겨주고 또 거기에 각종 물품 주는데 혼자만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길도 모르면 가고 있어요. 이거 돈 못 받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악취로 만나면. 이거 아닙니다. 도시의 탈출 개념 아니에요. 현대적 도시 재난 개념은. 전쟁이 아닌 이상, 뭐 전쟁 난다 그래도 어디로 여러분이 대피할 거냐. 전쟁 양상 우리가 파악이 어렵고 지금 같은 비대칭 어떤 무기들에 의해서 전쟁의 어떤 화력전이 발생한 데에서 결국은 뭡니까? 정부 주도하의 대피 또는 군 주도하에 대피해야 하는 그 시스템을 따라주는 게 가장 질서 있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현대적 재난 대응에서는 멀리 이동해서 탈출한 개념 아닙니다.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땅덩이 크니까 이동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지역 주변의 벙커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 대피 장소로 여러분 지정하고 이동하는 게 좋고 그다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 이해되시죠? 거기에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여러분들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아까 보면 제가 정수 필터 없죠. 도시 지역에 정수 필터 없잖아요. 왜냐면 거의 당일 내에 다 대피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되면 전국에서 배 터지도록 먹을 게 구호 물품 도착합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보내줘요. 그거 뭐 한 일주일 내에 다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인당 2리터면 3일까지도 버텨내요. 500ml면 하루 충분합니다. 근데 하루 내에 대부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피소로 이동하고 또 충분히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구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식수의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수 필터 이거 뺀 겁니다. 현재 도시재난 거의 12시간 안에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12시간 안에 이 생존에 위협 주는 건 저천중밖에 없죠. 거의 3시간 정도밖에 버티기 어려우니까 악천후를 만나면 식량 같은 경우는 뭡니까? 3주 기본 3주예요. 길게는 한 달. 식수는 3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당일 대응하는 12시간 내 위협 주는 요소는 이 식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필터 챙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 지급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방차가 왔어도 물 지급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물품을 꾸려야 됩니다. 근데 정수 필터는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유용하겠어요. 예. 격오지, 도시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구조되고 올 때까지 뭐 보급로가 복구될 때까지 이 3일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정수 필터 주변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정수 필터가. 그러니까 지형과 사는 지역, 자연 환경에 따라서 생존 변화의 물품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도시지역엔 도시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도시지역에 있는 자원들 잘 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로 준비한 것이 현실적인 생존 배낭 또 BOB 구성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개돈백. 개돈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꼭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뭐 날씨를 정해서 발생된 게 아니죠. 내가 집에 일하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 안전을 살피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때 내 보금자리를 이동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꾸려놓는 배낭이 바로 겟홈백입니다. GHB라고 불러요. GHB. 겟홈백. 이건 사무실에 비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분은 차량 내에 비치할 수도 있어요. 겟홈백이 왜 중요하냐면 차량 고립 시에 이 겟홈백을 이용해서 뭡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겟홈백은 생존 배낭의 하위 버전이라 생각이 아니고 생존 배낭과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또 챙겨놔야 될 기본 배낭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뭐 생존 배낭, BOB를 먼저 꾸려놓고 그 다음 여유가 되면 겟홈백을 꾸리는 게 좋죠. 근데 꼭 겟홈백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박스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서 뭐만 달라지는지 요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밖에 안 달라요. 이 생존 배낭에서 요 정도만 챙겨도 BOB 역할합니다. BOB는 거의 집으로 걸어서 간다고 기존했을 때 한 6시간에서 길어야 12시간 정도. 왜 대부분 여러분 하는 그 장소를 구한다면 그 정도. 물론 굉장히 좀 차량으로
많이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1시간 거리라고 하죠. 1시간 길어야 2시간 출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런 거리는 이번에 뭐 12시간 내 길면 12시간 내 대부분 한 6시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때 필요한 물품들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배낭의 물품에서 몇 가지만 빼게 되면 바로 GHB가 나오고 또 이 GHB로 뭘 할 수 있다고요? 고속도로 폭설이 내렸을 때 또는 차량 고장이 났을 때 오지에 고립됐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생존 배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또는 사무실에 비추면 좋죠. 차량을 주택하신 분은 차량에 두면 되고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은 이제 사무실에다가 버린 책상 뭐 근무하는 책상이라든가 뭐 탕비실 같은 데다가 뭐 비춰도 좋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거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제가 챙겨 다녀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GHB에 굳이 뭐 자고 갈 게 아니니까 GHB에 굳이 뭐 텐트라든가 매트, 침낭 같은 건 챙길 필요 없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챙겨도 됩니다. 기본적인 이 정도. 그리고 요거 챙겨가죠. 불꽃 신호기. 차량 내에 비치된 불꽃 신호기를 챙겨가세요. 불꽃 신호기 챙겨가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다음 파란색은 뭐냐면 이거는 있으면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하지만 있으면 괜찮다. 요거 이게 이제 파란색이에요. 흰색보다 조금 더 중요도가 더 떨어진 겁니다. 흰색보다 중요 떨어지지만 있으면 좋아요. 멀티툴은 굳이 GHB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생존 배낭에는 들어가면 좋죠. 근데 GHB는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일단 GHB 목적 뭡니까? 집으로 가는 게 집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요소만 극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햄 무전기, 가정용 무전기라든가 업무용 무전기 의미 없어요. 햄 무전기, 아마추어 무선 무전기는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중에 이 아마추어 무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햄 무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재난 상황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재난 상황에서 걸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햄 무전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6시간이나 12시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생존 배낭에는 이거 추천 안 합니까? 생존 배낭은 거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 주변에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요. 그때까지 뭐 우리 다 아는 장소로 이동하니까 30분 내의 장소로 걸어서 이동하는 거. 빠르면 10분 내에 이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거기 다 대피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구조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GHB 같은 경우는 개념이 다르죠. 6시간이나 12시간 집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으니까 또 도움받을 수도 있고 우회를 찾아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상황을 빨리 전파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햄 무전기 챙기면 좋습니다. 저도 요거 자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 대비해서 있으면 좋다. 잘 활용하면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재난 상황에서 서로 나도 도움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재난에 노출된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생존 배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생존 배낭 무전기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 가까운 곳으로 30분 내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데 무전기 들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대피소 갔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무전기 서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난했을 때 같이 뭉쳐 있어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부분 하루 내에 2차 대피소로 가기 때문에 무전기 쓸 일이 없어요. 그 관리도 어렵고. 근데 이 햄무전기 같은 거 사무실 같은 데 비추면 좋죠. 그래서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거죠. 이걸 자기가 가진 사람이라면 딱 들고 차량에 딱 들고 가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재난 대비 장비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또 이걸 실제 여러분들이 확보해도 좋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GH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차량 고립. 우리 일상 중에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고 실제 발생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이것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했고 그죠? 악천후에 고립돼서 이런 상황에 이 GHB가 상당히 현실적인 재난 대비 용품으로 사용됩니다. 이거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
그죠? 고속도로에서 고립돼 버리면 움직이지 못하면 이 상태에서 몇 시간을 고립돼 있어야 돼요. 그때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바로 제가 강조하는 체온 유지예요. 체온 유지. 이거 식수 없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식량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현대적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체온 유지. 일상생활이든 레저든 취미든 자연재해 재난이든 도시 재난이든 체온 유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도시 재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체온 유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고립되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 사고 났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겨울에는 강원도를 가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사고가 2번 났어요. 차량 사고가. 겨울에는 제가 강원도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요 사고 때문에. 이건 2번째 사고입니다. 2번째 사고는 이게 또 오지로 가다가 이 보시면 길 자체가 보면 다 얼어 있죠. 다 얼어 있습니다. 완전 다 얼음입니다. 이거 야간에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자,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냐면 여기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급경사예요. 급경사. 여기 진입하기 전에 제가 차량을 저단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그 다음 차량 자체에 있는 이 미끄럼 방지 기능을 다 켜놓고요. 또 이제 경사 내려갈 때 자동 속도를 낮춰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딱 켜놓고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딱 막상 진입 딱 하니까 어마어마한 경상. 제가 예상 밖에 몸이 앞으로 훅 숙여질 정도로 차가 훅 앞쪽으로 쑥 숙여면서 이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서 갑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잘못 빠지면 완전히 차가 비틀어지거든요. 제가 첫 번째 사고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차가 완전 돌아버려서.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미끄러지는데 너무 속도가 가속이 많이 붙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경사가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잘못하면 여기 튕겨나가죠. 여기도 낭떠러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낭떠러지면 이게 산입니다. 이게 다 낭떠러지예요. 이게 다 낭떠러집니다. 바로 여기 다 낭떠러지예요. 이게 어둡다 보니까 빛이 직선으로 보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차가 여기서 비틀어지면서 이쪽을 비추는데 차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이쪽을 비추는데 이제 여기 산 이 낭떠러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엔진 브레이크 다 풀고 중립을 놓고 여기에 떨어진 것보다 차라리 딱 앞쪽 보니까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 터닝하는 포인트에 공터가 있는 거예요. 요게 요 장소입니다. 도로 옆에 지금 요만큼의 공터가 여기 위치예요. 이 급경사 하락 있고 S자 코스 마지막 요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엔진 브레이크 풀고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이제 통제 안 돼서 이쪽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그냥 꼬로 박은 겁니다. 핸들 틀어가지고 가속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래서 여기 산비탈에 그냥 갖다 팠고 여기 배수로가 있어요. 눈에다 덮여버렸는데 배수로 지금 빠진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요. 차 안에 있으면서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갑니다. 오지 가는 길이라 그런지 차가 한 대도 안 지나. 레카차도 당일 저녁에 전화했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 위험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낮은 둔턱 있죠. 어떻게 이 낭떠러지에 요만큼밖에 둔턱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방지턱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의 높이입니다. 요거 바로 넘어가면 다 낭떠러지예요. 그냥 산을 그냥 비탈 깎은 거라서 다 낭떠러집니다. 이거 다 낭떠러지예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살려고 결국은 이쪽을 틀어서 이 공도 쪽으로 해서 갖다 박은 거예요. 이렇게 갖다 박은. 이 상태로 여러분 레카차가 올 때까지 견인차가 올 때까지 12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정말 추운 거예요. 차 안에 있어도 춥습니다. 밖에 나가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막 강풍이 엄청 부니까 이거 눈이 안 내더라도 강풍에서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예요. 엄청 추웠습니다. 그땐 GHB 개념보다는 제가 여기 훈련을 가면서 이 기본적인 배낭 있죠. 배낭에다가 야영 장비를 챙겼어요. 타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텐트 이런 걸 챙긴 게 아니라 타프, 그다음 뭐 저가의 이제 침낭, 그다음 일반 발포 매트 이런 것들 챙겼단 말이죠. 그다음 물 끓일 수 있는 캔팅컵 이런 것들 챙겼는데 그걸로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버텨냈지 아니면 저도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를 다 제가 채우지 않았어요. 이게 히터를 켜놨는데 이게 연료가 점점점 따랐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때 연료가 한 두 칸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한 5시간, 6시간 히터를 계속 키니까 이게 거의 뭐 연료 고갈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고립이 됐어요. 그때 느꼈던 교훈은 뭐냐면 겨울 특히 강원도는 스노우 체인을 써야 되겠다. 뭐냐면 제가 뭐 겨울용 타이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빙판에서는. 스노우 체인을 꼭 챙겨야 되겠다. 그다음 연료와 워셔액은 겨울에 떠날 때 반드시 풀로 채워야 되겠다.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료와 워셔액은 겨울에 특히 강원도로 이동할 때는 무조건 채워야 돼요. 무조건 100%로. 최대한 계속 채우면서 가야 돼요. 그다음 뭐 일단 했는데 이거 소용 없었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 네,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 거는 것들은 의미는 있지만 이것도 경사가 심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도로보다 눈이 이렇게 많이 이 도로 주변에 눈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걸 한쪽을 끼고 가면 속도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인 방법도 비상 상황에서 생각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노우 체인 차면 그래도 낫습니다. 확실히 겨울에는 이거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히터는 주기적으로 켜는 게 뭐냐? 제가 뭐로 계속 켜놓으니까 금방 고갈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필요할 때 체온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불필요할 때 계속 히터를 작동해서 연료를 고갈시키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렇게 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걸 때 이제 체험했었고, 그다음 스마트폰 충전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죠. 겨울 되면 이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나가죠. 그러면 계속 이 구조 상황 아니면 내가 현재 상황을 알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 배터리 충전하는 거, 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배터리는 항상 또 계속 충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때 이제 느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뭐 하냐면 주변에 가까운 곳에 민가가 있으면 이제 그쪽을 파악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현재 사고 지점 근방에 크게 많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 내비게이션 표현되어 있겠죠, 집이. 그러면 한번 탈출해 볼 만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고 지점은 없어요. 주변에 민가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가야 됩니다. 이거 도로 오솔길을 타고서 결국은 여기서 버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버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차량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차량에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방풍 효과를 줄 수 있는 쉘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이런 것에 가까운 곳에 민가가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차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GHB라든가 하면 차량 내에 있는 물품들 중에서 버티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놓으면 좋죠.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고 이후에 강원도는 절대 안 가고요. 겨울에는 안 갑니다. 요청 와도 안 가요. 정말 의미 있으면 이제 눈 녹았다 판단되면 이제 가고, 강원도를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쫄아서 겁먹어서 굳이 보이는 위험에 노출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강원도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 그전엔 정말 많이 훈련을 갔었어요. 즐겨 갔는데 그 사고 두 번, 한 번 났을 때 내가 뭔가 좀 더 신경 쓰면 되겠지. 근데 두 번 저 사고 나니까 이건 내가 힘으로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강원도는 겨울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고가 꽤 오래전 났지만 지금도 강원도 겨울에는 안 갑니다. 어떤 개인 경조사 아니면 안 갑니다. 그것도 다 대중교통 타고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갖춰주면 좋다 이거예요. GHB가 아니더라도 차량 내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남는 비상 텐트나 타프나 이런 뭐 음악 담요 불편 도구가 GHB와 별도로 차량 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량 트렁크가 조금 짐이 많은 편이에요. 왜? 한번 당했잖아요. 이게 꼭 강원도에만 발생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에 GHB와 별도로 저는 이런 물품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캠핑 갔다가 남는 것들은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이 차량 내에. 또 먹고, 또 캠핑 갈 때 이것도 차량에 들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씁니다. 비상도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죠. 접이식사, 폴딩삽 이런 것들. 차가 빠졌거나 누를 치워야 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불을 피워야 될 때 톱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런 것도 멀티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 피울 때 뭘 썼냐면 이걸 썼습니다. 불꽃 신호기 썼단 말이죠. 왜?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불꽃 신호기는 제가 신호용으로 쓸 수 있지만 어떻게든 쓸 수 있다. 악천후에서 주변이 젖었거나 얼어있을 때 이 발화도구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량에 있는 불꽃
신호기를 이용해서 그때 요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썼냐면 타프 그때 제가 배낭에 훈련하기 위해서 챙겼던 타프 있었다 그랬죠. 그 배낭에 타프를 끄집어내서 여기 바에다가 딱 줄 묶고 그때는 팩을 뭘 썼냐면 제가 암벽 같은데 그런데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하켄을 썼어요. 일반적인 그 텐트 팩이 아니고 하켄을 챙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하켄으로 여기 이제 박아가지고 고정했어요. 방향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쪽에서 다시 이렇게 타프를 이렇게 펼친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여기서 넘어왔거든요. 산에 여기 완전 놀초되어 있고 여기는 이 비탈에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운전석 쪽에서 나와서 배낭에서 타프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켄 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쉘터 구성하고 그다음 라이트 안 먹어요. 왜? 너무 이게 추우니까. 그래서 연료는 여기에서 얻었는데 다 얼어붙은 거예요.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그걸 갖고 왔는데 일반적인 파이어 스틸 그다음 라이터는 당연히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요거 이 차량 내에 비치돼 있던 이 불꽃 신호기로 여기에 갖고 왔던 나뭇가지를 이런 식으로 불을 그때 피워가지고 물만 끓여서 갖고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탑불 치더라도 엄청 춥습니다. 바람을 막았지만 이 자체가 완전히 영하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에 한 30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밖에 바람을 막는다고 해서 따뜻하지 않아요. 불 요 정도 피워서 여러분 체온 효과, 보온 효과 못 얻습니다. 불 엄청 크게 키워야 됩니다. 정말 한 이 정도 크게 키우지 않은 이상 보온 효과 못 얻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물 끓일 정도의 작은 불로는 이 보온 효과, 그러니까 따뜻함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물만 끓일 정도. 그래서 바로 여기 물만 끓이고 철수해서 바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차가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차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피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악천에서 이 불꽃 신호기가 불 피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5분 동안 열을 쏴주니까 여기 얼어붙은 그 얼음이 막 녹아요. 녹고 증발돼 버려요. 불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악천에서 고립됐을 때 차량 내에 비치했던 2차 사고 예방 전문 도구인 이 불꽃 신호기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악천에 불을 피워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고립됐을 때 이 타이어 태우고 하면서 불 피워서 불 크게 피워서 구조됐다는 얘기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 크게 키워야 됩니다. 조난 상황에서 불을 크게 키워야지 보온 효과를 가집니다. 불이 필요할 때 불을 확실하게 피울 수 있는 도구를 챙기고 또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GHB는 그죠? 의미가 있다. GHB는 이렇게만 꾸려도 분명히 의미를 가진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에 맞게끔 좀 더 빼고 놓고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의 특화된 GHB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식량을 집에서 어떻게 비축하면 좋으냐? 이렇게만 비축해도 좋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 만원대 보면 책 보관 박스 팝니다. 뭐 한 가로 70, 높이 한 60짜리 이런 거 팝니다. 10,000원 정도면 돼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뭐 6개월, 1년 이 정도 비축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비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적 재난을 고려했을 때 뭐 전쟁까지 가는 것은 차치하고 일반적인 자연재해 아무리 길어봐야 2주 안 넘깁니다. 2주 안에 대부분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복구되고 수도도 복구되고 그다음 이제 뭐 식량 같은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비축된 식량도 있잖아요. 평상시에 먹던 식량 이걸로 최소한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2주에서 3주 버팁니다. 그죠? 3주 버텨요. 여기에 조금만 더 이 박스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도 쉬워요. 또 배고프면 중간 간식을 빼먹으면 됩니다. 뭐 시리얼 한 봉이면 여러분 일주일 버텨요. 한 명당 1인당. 쌀 4kg 하나 집어넣으면 15,000원 정도면 되죠. 이거 40인분입니다. 이거 2주 버팁니다. 쌀만 가지고 이거 끓여서 죽으로 계속 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생수 기본적으로 집에 물을 받아놓거나 아니면 기본 집안에 식수가 정도 있겠죠. 그런 것도 이용하게 되면 생수 많이 챙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2리터 4개만 있으면 됩니다.
2리터 4개 있으면 이거 2주 버팁니다. 지금 이거 2주에서 많게는 한 달 버틸 수 있는 거 요것만 가지고도, 이거 10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이 정도만 가져도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버틸 수 있어요. 왜? 물 1리터로 최소한 3일 버팁니다. 2리터면요 이거 일주일 버텨요. 일주일. 성인 1인 권장 뭐 식수량이 2리터라는데 그건 말로 권장량이고, 움직임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 소비량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생존 상황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면 식수 500ml면 3일 충분히 버틴다고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물도 이거 괜히 그 택배 하시는 분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중간중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개씩 사놓으세요. 그리고 재워놓으라는 얘기죠. 4개면 충분합니다. 4개면 충분해요. 그래봐야 4,000원입니다. 시리얼만 있어도 돼요. 물 없이, 조리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다음 뭐 남들의 영양소도 챙긴 제한 대비용 식량 하면 저는 사실 시리얼 제일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거 먹으면 한 끼 되잖아요. 그 안에 탄수화물, 뭐 건과류도 들어있고, 그죠? 곡류들 들어있고 얼마나 좋아요. 탄수화물들이 있고. 이거 뭐 실제로 뭐 해외에서는 이거 한 끼 식사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관 기간도 깁니다. 기본 2년 정도 됩니다. 표현은 1년도 있는데 소비 기간까지 되면 2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리얼이 굉장히 생료식량으로 적합합니다. 이거 있으면 돼요. 그다음 뭐 밥 먹고 싶다 하면 이거 쌀 4kg만 재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중간중간 이제 사놓는 거죠. 뭐 건빵, 누룽지, 뭐 3분 수프, 건과일, AB 초콜릿, 초코바 조금 좀 사놓고 넣어놓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왜? 요렇게만 넣어도 공간 엄청 남습니다. 반도 안 차요. 여기에 이제 내가 먹다 남은 간식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배고프면 하나씩 꺼내 먹고, 집에 뭐 부식 다 들었다 그러면 이거 좀 꺼내 먹고 다음에 또 채워놓으면 되잖아. 월급 들어오면 또 채워놓고. 그 관리가 편해야 됩니다. 관리가 편해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재워놓으면요, 제가 사실 한때 굉장히 많이 재워놓고 분산해놨습니다. 장소를 분산해서 냈어요. 와,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이거 순환시키는 게 일입니다. 이게 일이 되면 안 돼요. 왜? 내 일은 이게 일이 아니거든요. 순환시킨 게 내 일이 아니에요. 본업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더라 이거야. 지장을.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순환시켜야 된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한 어떤 그 스트레스고 불편해. 특히 장소를 여러 군데 분할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재난 따진다 그러면 진짜 전쟁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어떤 프레퍼가 아닌 이상 일상 재난에서 그냥 이 책보관 박스 하나에 이 정도만 챙겨도 한 달 충분히 버팁니다. 버텨낼 수 있어요. 왜? 기본 집안에 이렇게 일상에서 비축해둔 식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돼요. 이게 부담이 없고 순환도 빠릅니다. 순환이 빨라요. 순환이 빠르고 뭐요? 두 번째, 관리가 쉬워요. 관리가 용이해요.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돼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가 편하고 순환이 빨라야지 뭐합니까? 이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스트레스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려요. 비상식량 우리 한국형 제한 대비는 이 정도만 챙겨도 기본 2주 맥시멈 한 달 버텨낼 수 있다. 왜? 이렇게 기존에 집안에 있는 걸 합쳐지게 되면 버텨낼 수 있어요. 뭐 통조림 같은 거 뭐 좋아요. 통조림 같은 거 뭐 기호에 따라 라면도 뭐 기호에 따라 한두 개 정도 뭐 한 봉지 넣어놔도 돼 있죠. 넣어도 돼요. 뭐 통조림 뭐 부피 크게 안 차지하니까 하니까 넣어놓으셔도 돼요. 기호에 따라서. 왜? 이 정도 공간에 이렇게만 넣어도 공간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라면이라든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생존 식량으로 라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얘보다 훨씬 뛰어나고 건강적으로 좋고 칼로리도 높고 그다음 물 없이 조리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시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쌍팔년도 얘기고 그래도 뭐 먹고 싶잖아요 사실. 이것만 먹다 보면 질리니까 뭐 이런 것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리가 어렵고. 또 집안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집에 여러분들 라면 집에 있잖아요. 몇 개씩 비치해 두잖아. 그거 쓰면 됩니다. 요건 요렇게만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하면 이거 기본 1년씩 1년 단위로 해도 돼요. 1년. 뭐 생수가 뭐 보관 기간 좀 있다고 해도 1년 정도 돼야 됩니다. 어차피 뭐 끓여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기호에 따라서 좀 더 추가하고 빼고 되지만 얘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된다.
식량이랑 합쳐지기 때문에 기존의 집에 비치된 식량과 합쳐지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2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생존 배낭 GHB, 그다음 재난 대비 비축 식량 보관법, 또 비축한 물자들의 어떤 종류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올해도 제가 쭉 테스트해보고 또 내년에 이맘때쯤에 한번 정리해서 2023년에는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은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재난 대비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재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해주는 중요한 생존의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